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온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이스라엘 전쟁이 불러오게 될 경제 위험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스라엘 전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튜브 내에서도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전쟁이 터지게 됐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설명을 훨씬 더 잘해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저는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 대해서만 조명을 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라는 불황의 상황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어떠한 목차를 갖고 있는지 목차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이 불러오게 될 경제적인 영향력 중에 임팩트가 있는 거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 첫 번째는 유가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재자극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긴다라는 점. 전쟁이 터지게 되게 되면은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선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좀 불안하다 싶은 나라의 어떤 투자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회피를 하게 되는 현상이 또 생기게 돼요. 그게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불러오게 될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또 다른 공급 충격에 대한 상황을 자극시키게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사실 요 세 번째 3번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요 3번 부분까지 가려면은 처음서부터 이해를 하시면서 단계별로 가셔야 되시니까 가장 첫 번째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서부터 천천히 체크하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 상승이라는 문제가 만들어내게 될 궁극적인 결론값은 여기 밑에 또 써놨죠. 제가 모든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이 인플레를 잡겠다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긴축의 시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감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수요 충격 상황, 이 두 가지가 짬뽕으로 믹스가 돼서 이제 최악의 상황, 경기 침체 불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가게 될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 충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상기후,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경제 문제들이 결국 다 여기에 귀결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돼야 되는 이 물건들이 공급이 싹 잘려버리게 되게 되면서 공급이 차단되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공급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지금 한 달 안 한 짓이 미 연준이 수요를 떨어뜨리는 긴축 정책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격의 상황, 기도가 막힌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오히려 목을 죄고 앉아있는 그런 형태와 유사하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 상황도 결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요. 자, 왜 그런지 또 하나씩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그래프이죠. 벌써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 지겨워 죽을 정도로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설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중동의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기름을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물건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즉 비용이 올라가면서 원유를 찍어내는 데 생기는 비용이 올라가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건지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답은 너무 뻔합니다. 수요적 차원에서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공급 차원에서, 그쵸?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까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상승이 나오는 게 7살 난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이게 정답이에요. 그쵸? 근데 재미난 건 뭐냐? 이렇게 발생된 물가 상승을 잡겠다고 한다는 짓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긴축,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땡겨내게 되면서 수요를 떨어뜨려 가지고 물가를 잡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최초의 균형점에서 적정 물가와 적정 생산량이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 새로운 서플라이 커브가 형성되면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물가가 P1으로 올라가고 그만큼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충격을 받게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긴축을 하는 바람에 고금리 상황을 주어지게 되니까 물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빚을 쉽게 쓸 수 있었던 시대에서는 소비를 막 했을 텐데 빚을 쉽게 쓸 수 없는 고금리 시대가 되니까 물건을 막 사기가 부담스러워졌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이 긴축 지속을 하게 되면서 고금리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되니까는 수요가 떨어지는 침체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도출되는 수요 곡선,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도출된 서플라이 커브와 새롭게 도출된 디맨드 커브가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점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올라갔었던 물가는 정점을 치고 결국 다시 내려오게 되지만 물가는 결국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 Q값이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이 지점에서 만나는 요 경제의 규모가 굉장히 쪼그라들게 된다. 즉 경기 침체로 가게 된다. 공급으로 쪼여는 물가를 긴축으로 수요로 잡아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21년도서부터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려드리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의해서 요 현상을 유도를 했고 그 이후엔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이상기후 현상이 생긴다 하면서 곡물 가격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요 현상 그리고 이번에 또 이스라엘 문제 터지면서 원유 생산 차질이 생기니까 또 요 현상을 지속시키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결코 경제적으로 좋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불황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를 공급 충격으로 올려버린 상태니까. 자, 그래서 요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되어 계신 상태에 계신다라면은 지난주에 썼던 영상을 여기다가 같이 덧대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 했었었죠. 어쩌면 연준은 처음부터 불황을 계획했는지 모르겠다. 듣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가 음모론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공급 충격의 상황을 계속 주어지게 하고 이를 잡겠다고 연준은 아무튼간 맨날 계속 긴축을 한다고 하고 앉아 있으니 총생산 Y가 떨어지게 되는 미래가 자연스럽게 터질 수 있는데 어쩌면 연준은 이걸 기다리고 오히려 연준은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계획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왜? 이런 불편한 상황을 줘야지만 새로운 세상으로의 리밸런싱, 전환이 가능해지게 되니까 그런 말씀까지 이 영상에서 해드렸죠.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면은
이번 이스라엘 전쟁도 한번 여기에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딱 상황이 또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옆에 기사 이어서 보시면은 중동 리스크가 터지니까는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수입 물가가 또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해지고 있는데 더해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또 헤드라인이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한반도 이렇게 딱 그려놓고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기본 메커니즘을 설명해드리면은 해외로부터 자원을 수입을 받아서 이 수입된 그 재원을 바탕으로 물건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을 만든다 하면 스마트폰에 필요한 그 자원들, 소스들 그런 것들을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서 이제 해외, 미국이나 유럽 같이 땅덩어리 크고 인구들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팔아내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수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이 수입에 대한 비용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 매출, 수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X-M, 수출 마이너스 수입의 마진율이 올라가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떨어져야 되는 수입 물가 M이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 마이너스 M 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X로 벌어들이는 수출이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불황이다라고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비용이 지금 다시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X-M 마진은 또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의 수출 경기가 계속 위축세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상승을 수요 침체로 잡아내는 방식으로 가니까는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게 된다라는 논리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 연준이 진짜 원하는 일이라면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 문제가 미 연준이 원하는 이 무대를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쵸?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 연준이 원하고 있는 무대가 제가 봤었을 땐 이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무대를 지금 중동의 리스크가 만들어주고 있는 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연준이 공급 충격과 수요 침체 유발 정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을 지속하도록 하려면은 공급 충격이라는 이 상황을 계속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것이 이 공급 충격 상황을 지속해 주게 되면서 연준의 이 공급 충격 플러스 수요 침체 유발 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식의 이 견해는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도 또 볼 수 있지만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 혹은 역사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딥하게는 들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 막 음모론자 같은 걸로 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고, 그냥 간단하게 겉핥기식으로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내도록 할 텐데,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여기 6개의 꼭지점이 있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슈퍼그랑조라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별하고 똑같은 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별을 그려봐라 하면은 두 가지로 그리게 되죠. 하나는 이렇게 꼭지점이 5개인 별을 그릴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별은 이렇게 삼각형 2개를 겹쳐놓은 꼭지점이 6개인 별을 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별을 그릴 때 심볼을 이 5개의 별을 쓸 거냐, 6개의 별을 쓸 거냐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 그리고 상징하는 바가 또 굉장히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이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고 이 6개의 꼭지점에 있는 요 별 우리가 이스라엘 국기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심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음모론이네 뭐네 이런 거를 잘 들여다보지 않으신 분들도 유대인이라는 이 주체들이 세계 무대에서 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세계의 금융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세력들은 알고 보니 뭐 유대계 세력들로 뭐 다 구성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합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에 들어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나라예요. 하지만 그 주변의 적들로부터 그렇게 처맞으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계속 생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상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란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예루살렘 성지순례 이런 거 내오면서 기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기독교 중심의 국가인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뭐 보호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약간 좀 수박 겉핥기 정도의 이야기이고 역사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좀 파헤쳐 보게 되게 되면은 유대계 인사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스라엘을 서포팅 해주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만 가지고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날 이스라엘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쟁에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앉아 있는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줬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간의 전쟁 상황을 지금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또 나와주고 있죠. 이 기사는 지금 의미하는 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경제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 무슨 문제가 또 생겼느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공급 충격의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 러시아라는 나라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원 수출이에요. 러시아의 GDP 구성 요소 중에 자원 수출이 약 5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수출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왜?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삐졌다. 그래서 니네 러시아 자원 안 줄 거야. 하면서 수출을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도 곡물 수출로 먹고 사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곡물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세계 시장에 곡물에 대한 공급 경로가 차단되면서 전 세계의 곡물과 자원의 공급 충격 상황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안 끝났죠. 왜 안 끝나느냐? 러시아가 갖고 있는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쓸어버리면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죽지 않도록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서포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를 밟아 죽일 만큼 강력한 서포팅을 해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을 수 있을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지원만 딱 해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공급 충격 상황의 장기화를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이스라엘 전쟁에도 똑같이 빗대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같은 선상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옐런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미국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만 중동 전선에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중동 전선의 화약고가 장기화되도록, 즉 공급 충격의 상황을 지속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리게 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얼만큼 받아들일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강조를 했었던 내용인데, 제 투자 원칙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어요. 주식 119를 진행했던 당시에. 그래서 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뭔가 특수한 상황,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것도 뭔가 이렇게 새롭고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땅 터지게 되었을 때 이 상황이 누구에게 이득을 줄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를 계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이 영상 내에서 제가 영화 JFK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대통령이 어떻게 암살을 당했을까? 그래서 그 저격을 했다고 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저격총의 각도가 아무리 봐도 케네디를 향하지를 않고 있으니까는 과연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는지 막 이렇게 퍼즐을 맞춰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누군가가 백악관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케네디를 암살했는지에 너무 빠져 있지 말라고.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병풍에 불과하고 진실은 따로 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함에 따라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런 어마무지한 일을 벌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 세 가지 내용이 한 점에서 귀결이 된다라면은 그 주체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봐라. 그러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조언을 하는 장면이 영화상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고, 저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뭔가 믿을 수 없는 일,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런 게 터진다고 할 만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이 상황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을 안겨주고 이를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뭔가 본질이 있는데 근본적인 본질을 자꾸 은폐하고 엉뚱한 소리를 내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주체에서 귀결이 된다 하면은 결국 이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게 저는 그 물음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 영상에서 해드렸어요. 혹시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점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원적인 역사를 살펴봤었을 때 미국의 지도자들이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나라에 해당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이 중동 지역의 분쟁은 미국에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무대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미국이 원하는 공급 충격에 따른 수요 침체 상황을 장기화시키려면은 중동의 분쟁 상황을 쉽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화시키는 쪽으로 만들어내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유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느냐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견해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대답도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no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이 그래프 그려드렸잖아요. 공급 충격에 의해서 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올라간 유가가 P1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이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이 요걸로 요 상태로 쭉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져 있는 유가가 유지가 되겠죠. 즉 수요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긴축을 장기화하고 있는 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수요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지 저는 뭐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 침체에 의해서 새로운 수요 곡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유가는 결국 또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유가가 뭐 또 $100, 뭐 $120, 뭐 $130 이렇게 계속 될 거냐라고 물어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오일 쇼크 때처럼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치솟고 있는 유가는 결국 또 수요 침체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유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게 또 좋은 일이냐? 아니죠.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자꾸 주류 언론이 물가가 오르면은 악재가 되는 거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이제 증시가 계속 떨어지는 거다. 혹은 경제가 침체되는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암기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증시가 떨어지는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 수요 하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가만 자꾸 이제 주류 언론이 집중시키면서 이게 올라가면 문제고 이게 떨어지면 개선이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풀이를 맞춰가고 있는데 저는 이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요 가로축에 해당되는 요거 생산량의 수준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이게 문제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경제 규모가 결국 이렇게 쪼그라들게 돼버립니다. 이 상황이 되는 게 저는 악재라고 보고 있는 거지.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증시가 떨어지고 경제 충격이 되는 상황이 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불황에 의해서 수요는 결코 계속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요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죠. 왜? 만약에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균형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경제 규모의 박스는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럼 아까 봤었던 요 경제 규모 요 사이즈보다는 사이즈가 크죠. 생산량이 Q1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물가가 올라가면서 요 하락분을 상쇄시켜 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요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집니다. Q값은. 그러면은 물가가 떨어지면서 이 네모칸 사이즈를 아래로도 줄여주고 Q값이 떨어지면서 네모칸의 사이즈를 가로로도 줄여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가 떨어져 내려가 오는 상황이 결코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류 언론이 공식 암기화 시켜놓은 게 물가가 오르면 악재인 것이고 물가가 떨어지면 좋아지는 거다라는 식으로 아주 주입식 교육을 시켜놔서 이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요가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물가 하락은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례를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그 회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유가가 $100 이상으로 올라갔었을 때 유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뭐 원유 인버스 이런 거에 대한 베팅을 좀 해볼 법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서
돈을 좀 버신 분들이 좀 덜어 계십니다. 그때 제가 왜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유가에 대해서 이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냐라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논리랑 똑같아요. 수요가 받쳐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유가가 오르게 된 배경은 마찬가지로 공급 충격입니다. 러시아가 자원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는, 자원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원유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발생된 유가 상승인데,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유가를 사람들이 어시구나 좋구나 하면서 기름을 사느냐라는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 주유소 갔었을 때 휘발유가 2,000원이 넘어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막 2,100원, 막 2,200원, 고급 휘발유는 막 2,400원, 500원 그랬을 때가 이때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진 걸 보고 주머니 사정이 같이 올라갔으면은 아씨 뭐 까짓 거 뭐 기름값 많이 써주면서 뭐 중동 만수로 돈 좀 벌게 해주지 뭐 하면서 기름을 만땅을 채우겠죠. 근데 이때 당시가 22년도인데 22년도 당시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어땠나요? 그렇게 넉넉했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식시장도 21년도 상반기서부터 22년 한 해 동안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가져 있는 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느끼고 기름 늘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최대한 좀 싸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를 오히려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손님들이 싼 주유소를 찾아가게 되게 되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붙게 됩니다. 옆집 주유소가 우리 집 주유소보다 100원을 싸게 판다. 그러면은 손님들이 그쪽으로 다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도 같이 기름값을 낮춰서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치킨 게임 경쟁이 붙게 되게 되면서 이게 결국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수요자 입장으로 가격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유가 상승 구간이 $100 이상으로 이렇게 몇 개월 진행이 되다가 이후에는 다시 다 떨어져요. 이게 언제냐? 22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22년도 하반기 동안 유가가 떨어질 때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장이 좋아졌나요? 아니죠. 22년도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2800포인트 뭐 이때 있었던 지수가 210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죠? 근데 이 시기가 유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유가가 올라야지만 증시가 떨어진다. 물가가 올라야지만 증시가 떨어진다. 라는 그 공식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사례를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과연 유가가 이번에도 크게 올라가 주게 됐는데 이 올라간 유가를 유지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경기 상황이 튼튼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수요자 입장에 맞춰서 유가는 또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가가 높냐 낮냐, 유가가 높냐 낮냐 라기보다는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을 수요 침체로 받아치게 되게 되면서 경기가 불황의 상황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에서 살펴볼 내용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의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나게 되니까는 우리도 전쟁 나면은 막 편의점 가서 햇반, 라면 이런 거 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재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금융시장에서도 전쟁이 터져도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산으로 선호 현상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전쟁이 터졌을 때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회피를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신용이 낮은 그런 투자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위험하다는 평가가 될 만큼의
저신용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매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꼭 뭐 금값 올라가겠네, 뭐 달러값 올라가겠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위험 자산이 회피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신용의 투자 상품에 대한 매도 랠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버무려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지난 영상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4월 20일 날짜로 찍어드렸던 영상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제목이 장세가 조만간 바뀌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겁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국채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과거에는 기준금리,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미국의 달러가 상승 압박을 받는 그 논리, 그 로직, 그 로직에 의해서만 미국의 달러라든지 미국의 국채가 움직였더라면은 이제는 장세가 바뀌게 되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미 달러와 미 국채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 영상에서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금리에 의해서만 움직였었던 양상과는 다른 전개를 띠게 될 거다라고 했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이 장세 전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팽배하잖아요. 미국은 더 이상 기준금리 상승을 시키지 않을 거다. 근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미 달러 가치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이 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자극이 되니까. 이게 그래프로 보시면 좀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화면 이어서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수가 그 급락을 했었던 그 시기, 코스피가 21년도 6월 달에 상투를 치고 22년 10월 달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달러는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 시간 동안 달러는 이렇게 상승을 쭉 해오게 됐습니다. 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는 달러에 뭘 많이 쳐준다? 이자를 많이 쳐준다. 제가 제네시스 아반떼로 설명 많이 했었었죠. 안 그래도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기축통화 달러는 높은 가치를 받는다. 자동차로, 현대자동차로 치게 되면 제네시스라는 평가를 받는다. 근데 거기다가 이자도 많이 넣어준다. 그래서 제네시스인데 옵션이 풀옵션이라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화폐는 아반떼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금리를 조금밖에 안 넣어줘. 그래서 아반떼인데 옵션이 깡통이야. 그러면은 아반떼 깡통과 제네시스 풀옵션이 경쟁을 한다고 했었을 때 누가 이기겠냐? 이런 이야기 했었었죠. 같은 값으로 나왔을 때 아반떼 깡통을 사겠느냐? 제네시스 풀옵션을 사겠느냐? 100이면 100, 제네시스 풀옵션을 가져가겠다고 하겠죠. 그러니 달러가 선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는 이렇게 강달러 상황이 지속이 됐던 거고, 그 시간 동안 아반떼는 찬밥 신세를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자금 이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달러가 진행됐었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무자비하게 이제 깨지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여기 114.74포인트를 딱 찍어놓고 나서 이 달러가 떨어지게 됐어요. 왜?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거다라는 기대가 선반영되게 되면서 먼저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안 할 거다라는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 한 번 더 하거나 안 하거나, 그리고 이번에 한 번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고 지금 굉장히 지배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하니 그럼 달러 가치는 앞으로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재미난 게 뭐다? 최근 23년도 여기 7월 달 이후서부터 보면은 여기 빨간색 양봉 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강달러가 재현되고 있어요. 아니 금리 인상을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다라고 하면서 미리 떨어지고 앞으로도 또 안 할 거다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다시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게 요겁니다. 요거. 사람들은 금리에 의해서만 달러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달러가 올라갈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과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맞는 논리인 것이고 상황이 미래로 바뀌게 되면서 미래로 바뀐 만큼 이 달러를 움직이게 하는 변수도 바뀌게 될 거다. 근데 그게 경제가 불안해지게 되고 안전자산이 선호 현상을 받게 되게 되면서 달러가 금리 인상 없이도 오를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게 이제 4월 22일 날짜의 영상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7월 달서부터 이 현상이 나오게 됐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7월 달 이때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투를 찍고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었던 그 시작점하고도 딱 정확히 일치를 하게 됩니다. 즉, 요때서부터 달러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금들이 유출되게 되면서. 그래서 시황이라는 것이 주식 투자의 성과하고도 연결이 얼마든지 되게 됩니다. 장세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예측을 미리 했었더라면은 그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섣부른 투자를 막 할 수는 없었겠죠. 최소한 좀 경계감을 갖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하락했었던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장세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상 없이도 강달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계속 자극시킨다 하게 되면은 얘가 다시 떨어지지 못하게 또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게 계속 또 유도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달러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옵션이 금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혹은 세계 경제 불안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강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영상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추이를 또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달러 상황이 다시금 재현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배경 중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21년도서부터 제가 또 계속 주장을 했었던 내용인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시경제 역학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미국이란 나라가 물가를 잡겠다고 긴축을 하게 될 텐데 그 긴축의 방법으로서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 양적 긴축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진다. 근데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게 재밌는 게 달러나 채권이나 결국 똑같은 종이인데 누가 보증해 주는지에 따라서 그냥 나눠지는 거지 어쨌든 결국 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건데 이 똑같은 화폐와 채권을 서로 맞교환을 하게 되면서 긴축이라는 정책을 피게 될 거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긴축 정책으로 보여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오히려 부양의 효과를 내게 되는 그런 이제 무대를 걷게 될 거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미국은 이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이라는 방식으로 종이로 종이를 메꿔내는 그 방식으로서 개선을 시키고 불황을 타개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전시 상황을 극복을 했다고 사례도 말씀을 해드렸죠.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이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있는 화폐를 걷어들이는 정책을 한다라는 게 이제 양적 긴축인데 시중에 있는 화폐를 이렇게 걷어들이면서 동시에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시중에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중에 있는 돈을 중앙은행이 흡수를 하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긴축의 효과가 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양적 긴축이다 하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달러라는 화폐도 종이이고 채권이라는 이 투자 상품도 결국 종이이다. 단 여기에 써 있는 글귀만 다르다. 달러는 뭐 in God we trust, 우리 뭐 주 안에서 라고 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해주는 화폐이다라고 하면서 있는 게 달러인 것이고, 본드는 뭐 certificated by US government,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건 보증이 되는 증서입니다라고 하면서 써 있는 종이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도 높은 가치를 갖게 하고 미국의 국채도 높은 가치를 갖게 하고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막교환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를 돌려막는 그런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단 중요한 건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둘 다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돼요. 높은 가치를 갖는 두 가지를 그냥 막교환해서 그냥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돈으로 돈을 돌려막는 그런 이제 정책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2차 세계전 당시에도 미국이 전시 채권을 발행하게 됐는데 이 미국의 전시 채권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캡틴 아메리카라는 그 마블 캐릭터 아시잖아요. 그게 실제 존재했었던 캐릭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미국 국민들한테 그 전시 채권을 팔았는데 그게 흥행을 해서 많이 팔렸고 그렇게 모아진 채권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승리자는 결국 미국이 될 거다라는 강한 신념과 확신을 대중들에게 심어주면서 이게 높은 가치로 유통이 되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높은 가치로 유통되는 채권과 달러가 막교환이 잘 일어나게 됐고 그 전시 자금을 바탕으로 무기를 찍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럽 일대에 독일군을 몰아낼 수 있었고 태평양 일대에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가 됐습니다. 그게 똑같이 지금 다시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논리대로 경제 불황을 타개하려고 한다면 지금의 전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다면은 미국은 달러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미국의 국채 가치도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안전자산이 선호를 받게 되는 이 옵션 이걸 주어지게 하면은 돼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뭐 불안해진다 하게 되면은 화폐 중에는 미국의 달러, 국채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채권이 개짱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 두 개의 가치가 높은 가치로 유지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올라간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를 잡겠다고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돌려버리면 미국은 돈으로 돈을 돌려막으면서 불황의 난항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어디냐? 화폐와 채권의 가치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안 되는 쪽.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된다 하면은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같은 말은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에셋에 대해서는 프리퍼런스가 생기지 않는 이 상황이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같은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국채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채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은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죠.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게 터지게 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과거서부터 계속 해드렸었던 이야기죠. 지금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의해서만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기준금리에 의해서만 국채금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이 되어져 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움직이는 변수가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차원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그쵸 금리 인상이 없어도 채권 금리 상승 압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오래전서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은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가 5%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붙는 미국 국채에 대한 기준금리가 미국 국채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를 3.5에다가 세팅해 놓고 추가적인 인상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붙는 한국의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 국채 금리보다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이제 궤 현상을 내고 있다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언밸런스 상황입니다. 왜? 이 채권에 대한 이자는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에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이자를 많이 쳐줘야 되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 채권으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궤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기준금리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게 작용이 되게 되면은 미국의 채권은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금리는 떨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험자산 회피 현상에 의해서 가격이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한 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가만히 똑같이 있는데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 혹은 위험자산 회피 현상에 의해서 금리의 변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기준금리에 의해서 한미 국채금리가 역전돼 있는 이 언밸런스 상황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상황에 의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해소가 되면 이제 좋은 거냐? 아니죠.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용 위험이 빵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어떻게 돼?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자산이 있으면은 자금이 유입이 됩니까? 이탈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탈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채권 가치는 상승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논리도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채 중심으로 수요가 생기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식 시장은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한국 따질 거 없이 주식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하락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는 충격으로 작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충격과 함께 이 역전 상황이 해소되게 되는 미래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위험자산 회피 현상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기준금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잡고 가셔야 되겠고 과거에 계속 기준금리에 의해서만 뭔가 움직여 나갔던 장세가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 그 논리에 머물러 있게 되게 되면은 아마 바뀐 장세에서 적응을 못하게 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상황의 변함에 따라 변수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 의해서 찾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경제적인 변화는 또 다른 공급 충격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전쟁이 유가 상승을 만들게 되면서 공급 충격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터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후에 또 다른 공급 충격 옵션이 또 터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계속 양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의 경제 상황은 마치 세계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전시경제 역학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표현해 드렸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총칼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따지고 보게 되면은 세계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총칼이 왔다 갔다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화약고가 얼마든지 또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중동 지역 내 이 이스라엘 문제 상황이 지금 확전이 될 이 양상을 또 띠고 있습니다. 요 기사 보시면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이 집단이라고 할게요. 이 집단이 공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공격을 안 멈추면 확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대충 읽어보시면 레바논과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7일 하마스의 알 아크사 기습 공격 이후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와도 공격을 주고받아 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조가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란이 일단 보이죠? 이란이라는 나라의 지원을 받는 게 헤즈볼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란하고 헤즈볼라는 일단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이란하고 헤즈볼라가 짝짝꿍을 맞춰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 헤즈볼라는 어떤 주체이냐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지금 중동 지역 내에 서구의 영향권을 배제하도록 주장을 하는 그런 종파로 보면은 이슬람 시아파에 해당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자꾸 중동에 와서 들쑤시는 거를 안 좋게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 내에 서방의 영향력이 꺼져라, 나가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미적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종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니파, 시아파로 나눠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헤즈볼라라는 집단은 시아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아파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반미 전선을 가지고 있는 주체예요. 그러니 헤즈볼라는 국가적으로 따지고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반미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란하고 헤즈볼라가 짝짝꿍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란도 그렇죠. 반미 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짝짝꿍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레바논과 이란이 짝짝꿍이 돼서 이렇게 대립구도가 세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중동 지역 내에 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반미, 친미로 나눠져서 지금 양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무대를 걷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북부 전선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을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파에 따른 전선이 지금 확대되면서 친미에 해당되는 수니파와 반미에 해당되는 시아파 구도의 확전 양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이제 중요성을 갖느냐 물어보신다라면은 아까도 제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 충격에 따른 경기 불황 상황을 어쩌면 지금 반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게 중요성을 가져요. 왜? 전쟁이 쉽게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게 확전이 되는 양상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는 이란하고 헤즈볼라 쪽에 우리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경고. 그러니까 이게 껴들지 말아라. 이번 분쟁에 껴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영어로
Don't do it.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이란하고 헤즈볼라까지 껴들어서 더 확전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재미난 거는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 테러범을 지금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로 예를 들자면은 술집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나랑 싸움이 났는데 이 상대방의 친구들이 껴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껴들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껴들지 마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계속 이렇게 옆구리를 계속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서 껴들지 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껴들지 말라고 하는 건지 껴들어 달라고 하는 건지 헷갈리죠. 딱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테러범들을 지금 레바논 내에서 공격을 하면서 때려잡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여기에 껴들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발 껴들어 달라. 그래서 이 전쟁이 확전이 되도록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 보여지지 판을 줄이려고 하는 입장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18일 날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수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를 더 키우려고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를 더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릴 수 있고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릴수록 오히려 서방 세계에 대한 개인 명분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면은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터졌을 때 중국의 중공군이 이렇게 막 위에서 탱크 끌고 내려와 가지고 이 부산 앞바다까지 점령이 됐었을 때 그래서 수세에 몰려서 여기서 갇혀 있게 되니까 우리나라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SOS 쳤잖아요.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이 그 파이프 담배 물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중공군을 다시 몰아내면서 이렇게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고 지금의 남북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이 여기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는 서방에 대한 SOS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끼리 그냥 싸워서 이길만 하다 하면은 대외적으로 원조를 요청을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힘이 있는 집단이니까 이 힘이 있는 집단이 지금 이스라엘을 때려잡으려고 쳐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원조 지원 요청을 더 세게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동 전선에 대한 개인 명분이 크게 살아있게 되겠죠. 특히나 종교적으로 또 이스라엘은 또 성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명분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이란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도록 한편으로는 좀 바라고 있는 상태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맞다라면은 확전으로 넘어가는 양상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기정사실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전이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인플레가 또 자극을 받게 됩니다. 중동 지역 내가 더 원유 생산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기름 장사를 해야 되는 나라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이 일을 멈춰버리게 되면은 그렇죠. 중동 산유국들이 일을 안 하게 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 원유 공급에 차단이 생기게 되면서 공급 충격 쇼크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양상의 흐름은 중동 지역 내에서만 또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요새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선도 지금 만만치 않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아직 뭐 총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뭐 괜찮은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 비슷한 메커니즘을 또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보이시죠?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짝짝꿍이 돼서 야 우리 일본하고 놀지 말자. 일본 저거 믿을 수 없다 수산물 하면서 이렇게 대립 구도를 세우고 있고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먹겠다고 하면서 한미일 외교 전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이제 또 이제 왼쪽 정당에서는 뭐 이거 일본산 수산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정치 외교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한미일 외교 동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로 가는 전선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산 수산물을 막아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외교적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거나 그런 언급은 전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액면 그대로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일본의 수산물을 받아들이는지 말지가 곧 외교 전선하고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한미일 요게 잡히고 있죠. 그래서 수입 전면 중단. 그럼 어떻게 돼? 또 일본산 수산물이 세계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차단이 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산물 입장에서 서플라이 쇼크가 생기게 되죠.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수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비용 인플레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먹을 거에서만 이제 문제가 되느냐? 아니죠.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반도체 산업 내에서 자꾸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 발표 예정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요거는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린 적 있어요.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중을 했는데 이게 화해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싸우러 가는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미중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주류 언론에 굉장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사이가 오히려 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원재료를 중국 같은 나라로부터 수입을 받아서 미국 같은 소비 시장에 판매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뭐 기술이 우리나라께 뭐 좋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자체 기술로는 부족해. 그래서 미국의 기술을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은 또 중국 같은 나라로부터 수입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은 중국 입장대로 지금 이 수출을 안 해주려고 하고 미국은 미국 입장대로 기술이 유출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기술을 안 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X도 망가지고 M도 망가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현실입니다. 물론 요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뭐 선전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어닝 쇼크로 적자 전환된 지 이미 오래이고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최근까지 계속 있어 왔죠. 그리고 뭐 4분기가 되면 뭐 개선이 될 거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인플레를 긴축으로 잡고 앉아 있는 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국제적인 외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를 주고 있죠. 물론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안 빠지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주가가 빠져야지만 그제서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있으면은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야무야 넘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에도 지금 아시아 전선도 결코 안전하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서부터 남중국해, 대만 지역 내에 도하선이 터질 수 있음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보게 되면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대만에서 240km 떨어진 섬에서 미군이 첫 전개를 보였다 하면서 미국하고 일본이 편이 돼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서울 상공에서 전투기 좀 많이 보이죠 요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의 이번 총통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분쟁 상황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똑같아요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통해서 태평양 해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만이 민주주의 바람을 불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미 전선이 생기게 되면서 중국과 반하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죠. 이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계속 대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시선을 내주고 있는 상태이고 대만은 때릴 때면 때려봐라. 미국의 항공모함이 와가지고 니네 다 잡아먹을 거다라고 하면서 서방 세계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무기 삼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대만이 미국하고 관계가 좀 흐트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중국이 이때다 싶어서 얼마든지 대만을 때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대만이 또 수세에 몰린다 그렇게 되면은 또 서방 세계에 대한 SOS 쳐지겠죠. 그러면 또 미국은 개인 명분이 생기게 되면서 그쪽 남중국해 지역 내에 또 개인 명분을 바탕으로 병력을 많이 또 휘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세계 1등이 된 국가예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국력이 강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 전쟁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선호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 상황이 아시아 전선에서도 얼마든지 터질 수 있고 그게 생기게 되면은 이를 명분으로 삼아서 자신의 입지를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유럽 내에 이탈리아가 이제 탈중국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라는 지역의 대만의 대표처를 개소한다. 그래서 반중 그리고 이제 친대만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탈리아의 입장이죠.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나라인데 이탈리아가 그 1대1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막대한 적자가 생기게 되게 되면서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탈중국을 강화하면서 중국하고 대척점에 있는 대만에 대한 손을 내미는 그런 정책을 또 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계속 지금 미국과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양분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전시경제 역학으로 상황을 봐야 된다고 21년도부터 왜 주장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상황이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계속 공급 충격의 상황을 유지시킨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 각국이 전쟁을 하면 할수록 생산을 못하니까 생산을 못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게 되면은 비용 인플레가 자극이 되고 그 시간 동안 그쵸 미 연준은 완화 정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긴축의 시간을 계속 끌고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용 인플레를 수요 침체로 잡아내는 최악의 상황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불황으로 가는 시간은 계속 앞당겨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좀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이 불러오게 될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유가 상승, 그 이에 따른 인플레, 그리고 인플레를 잡겠다고 긴축을 지속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오래전서부터 이야기했었던 공급 충격과 수요 침체라는 두 개의 버튼이 같이 눌려 있는 상황을 유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부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에 따라서 달러가 강달러 압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서부터 달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부분, 그리고 이게 다시 떨어지지 못하게 지정학적 리스크,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자극되고 있다는 거 설명해드렸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은 위험자산 회피 현상하고 똑같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평가를 받게 되는 화폐 혹은 국채 같은 경우에는 자금 이탈이 가속될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국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외교 분쟁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공급 충격의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 공급 충격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이 또 지속이 되게 되죠. 왜? 공급 충격에 의해서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또 긴축의 시간을 이어가게 될 거니까. 그럼 1번에서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 또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에 의해서 다시 1번으로 회귀. 그럼 또 1, 2, 3, 4에서 다시 1번으로 회귀. 계속 뺑뺑 돌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크라 터지고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이스라엘 터지고 그리고 뭐 환경 문제 있다고 하면서 그것도 공급 차단시키고 하면서 뭔가 해결될 만 치면은 또 다른 게 생기고 뭔가 또 해결될나 치면은 또 다른 게 생기고 하면서 상황을 지금 지속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계속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난 2,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을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시키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무한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게 되면서 경기는 장기적으로 불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 걸어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 금리가 오르냐 떨어지냐 이거보다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그래프상의 가로축, 총 생산량이 지금 계속 내려가면서 경제의 사이즈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미래로 가고 있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게 곧 경제이니까 경제의 이제 중추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고 뭐 실물 경제고 나발이고 뭐 좋을 수가 없을 텐데 자꾸 주류 언론이 금리만 그만 올라가면 해결될 거다. 그리고 물가만 그만 올라가면 해결될 거다 하면서 그 세로축에 해당되는 지표들만 자꾸 집중을 시키면서 진짜 중요한 가로축의 중추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자꾸 외면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필 규정이라고 결국 외면해 놨었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또 뽀록이 나게 되면서 또 충격을 안기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해소가 되는 미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황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주장을 오늘 또 이어서 하게 되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또 자 보세요.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증시가 이렇게 쭉 떨어져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다가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게 또 10월 들어서 터지게 됐는데 이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된 이후서부터 증시가 오히려 지금 반등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뭔가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겠구나. 별로 그렇게 충격적인 건 아닌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위험에 대한 경계보다는 면역력을 갖게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이슈가 터지면서 하루에 지수가 막 3%씩 자빠진다. 그러면 이제 야 이게 뭐가 되게 큰 문제이구나라는 위험 인식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반등을 해버리게 되니까는 뭐 딱히 위험한 게 아닌가 보구나. 괜찮은 거구나 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21년도 상반기에 지수 고점 치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도 똑같았었어요. 물가가 너무 높다. 기준금리 인상 시작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이미 21년도 3월, 4월, 5월 달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지수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금리 인상 별거 아니구나. 물가 상승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쉬쉬하다가 1년 반 동안 떨어지는 지수 하락을 그대로 다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만들어내고 있는 분위기대로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시려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쟁이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게 추후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이 되겠다 싶게 되면은 지금 당장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경계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경계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신호죠, 신호.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줬어요. 근데 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증시가 친절하게 뭔가 충격을 맞이하기 전에 사전에 신호를 줬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별거 아닌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별일이 안 생기니까 야, 늑대가 나타나도 별일이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면역을 갖다가 추후 진짜 늑대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의뢰 뭐 그러다 말겠지 하면서 넘어갔다가 싹 다 그냥 잡아먹혔던 과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불편한 금융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옵션인지 아니면은 뭔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옵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연휴 이후에 오랜만에 제가 컴백을 했는데 좀 두서없이 방송이 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워밍업이 됐으니까 좀 더 체계적인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도 리더스탁의 스탁마켓 나우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